자, 일이라는 걸 이제 배울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항상 그런 건데, 과학에서 말하는 일과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일의 차이가 있어요. 특히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자,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 되느냐? 물체의, 자, 첫 번째, 힘이 가해져야 됩니다. 물체에 반드시 힘이 가해져야 되고, 두 번째, 이동 거리가, 세 번째, 힘과 같은 방향으로 생겨야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수학적인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수학 진도가 중요한 거. 물체에 힘 F가 일단 들어가야 되고요. 움직이는 거리 S가 생겨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둘이 같은 방향이라는 이 개념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잖아. 그지? 그래서 봐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물체가 있어요. 얘가 수평면 위에서 예를 들어서 그 수평면의 나란한 방향으로, 원래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원 위치에서 요 위치까지 S만큼 움직였다고 칩시다. 얘는 힘을 받은 방향과 물체가 움직인 방향. 봐봐. 실제 물체가 있던 곳에서 여기까지 힘을 받은 방향과 물체, 즉 질량이 움직인 방향이, 물체, 즉 질량이 움직인 방향이 같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잖아, 같은 물체가. 맞지? 그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똑같이 움직였을 때는 그냥 계산하면 돼요. 일이라는 것은 힘의 크기와 움직인 거리를 곱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물체를 움직일 건데 물체를 여기서 여기까지 이 물체를 움직여 갈 건데 힘이 비스듬할 걸.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힘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작용하면, 지금 물체가 움직인 거리와 힘의 방향이 비스듬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 보세요. 우리 1학년 과정에서 내가 조금 단원을 벗어나가지고 힘을 분해했던 거 혹시 기억해? 가로 세로 나눠서 한번 가르쳐 준 적 있잖아. 합하고 나누고 하는 거 가르치면서. 옛날에 한번 했어요. 합력하면서. 여러 가지 힘할 때.
요 힘을 요렇게 나눠보자는 거야. 힘이라는 녀석은 나눌 수 있거든요. 합할 수도 있어요. 평행사변형으로. 그래서 요 힘을 어떤 힘과 어떤 힘의 합으로 나눈다? 수평 방향 힘과 수직 방향 힘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원래. 하이탑이 안 나옵니다. 여기부터는. 이렇게 나눠보면 결국 여기서는 같은 방향에 대한 힘만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럼 사실 여기서는 이제 일의 양이 계산이 어떻게 된다? 수평 방향 힘으로 수평 방향 이동 거리 그리고 수직 방향 힘으로 수직으로 올라간 높이만큼의 일을 구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수직으로 올라갔나요, 물체가? 올라갔어? 안 올라갔죠? 그럼 우린 얘만 구하면 되네? 그지? 근데 여기서 fx의 크기, 얘 크기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 삼각형에서 삼각비라는 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삼각비. 소위 말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말하는 거예요. 자, 잠깐 심학습. 연관 단어. 삼각형의 닮음. 닮음은 배웠어, 혹시? 안 배웠어? 기하파트 닮음. 닮음은 알죠? 닮음도 몰라? 합동은? 합동은 알아? 합동이 2학년 2학기에 나오냐? 1학년 2학기에 나오지 않냐? 삼각형의 합동? 삼각형의 합동은 1학년 1학기인가 1학년 2학기에 있잖아. 합동은 알죠? 합동은 어떤 게 합동이야? 합동이란? 뭐가 합동이다? 완전히 두 삼각형이 겹쳐지면 합동이죠. 요거는 아마 요게 중2-2일 거고, 요거를 모를 때 연결되는 게 중1-2에 있는 삼각형의 합동이라는 게 있어요. 합동은 완전히 삼각형 두 개의 크기가 같은 거지. 완전히 갖다 붙이면 겹쳐지는 거나 혹은 뭐 데칼코마니. 그죠? 합동인 두 삼각형의 성질은 뭐가 있죠? 여기서부터 한번 거꾸로 가자. 오늘 천천히 가자. 오늘 많이는 안 나갈 거야. 합동이 되려면 세 변의 가장 핵심은 이거. 삼각형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완전히 두 삼각형은 겹치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SSS 합동이라고 합니다. 맞지? 혹은 두 변 길이 플러스 띵각이 같다. 이걸 뭐라 그래? SAS 합동이라 그러죠. 한 변과 양 끝각이 같다. 이걸 뭐라 그런다? ASA라고 합니다. 이러면 완전히 두 삼각형이 어떻게 된다? 똑같이 겹치게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합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겹체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자, 한 단계 나갈게. 닮음은 뭐가 되느냐? 자,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같다. 그럼 어떻게 된다?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뭐가 된다? 뭐가 될 수 있다? 합동이 됩니다. 우리는 이건 변의 길이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어떤 특징이 추가로 생긴다? 세 각의 크기가 같게 돼 있어요. 그지? 그런데 봐봐. 지금 우리는 삼각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어떤 각 하나가 딱 결정이 나 있어요. 이 각의 크기가 결정이 나 있으면 얘가 직각이니까 이쪽 각도 사실상 각이 결정이 나 있겠죠. 맞지? 그러면 이 각, 이 각, 이 각, 이 세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라면 빗면 A, 밑면 B, 높이 C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은 무조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겠죠. 이해가 돼? 그지?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A 대 B 대 C의 비율은 같게 됩니다. 그지? 아직 삼각비는 안 배웠죠? 같게 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여기서 그냥 상투적으로 빠르게 그 비율을 알기 위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요 세 가지의 어떤 각의 값을 미리 정해 놓는 거야. 자, 사인이라면 S잖아. 필기체 S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니까 어떻게?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A분의 C 값을 사인 시타라고 미리 정해 놓는 거야. 그래서 누가 사인 시타라고 하면 A분의 C 빗면에 대한 높이의 값의 비율이다 라고 미리 정해 놓자는 거야. 누가 정해 놓은 거야. 옛날 사람이. 그러면 코사인은 C잖아. 어떻게 써? C. 이래 쓰잖아. 맞지? 그러면 이래 쓰면 되겠네? 맞죠? 그럼 뭐분의 뭐? 빗면에 대한 밑면의 비율. A분의 B. 그럼 탄젠트는 T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그럼 뭐? B분의 C. 그래서 요 세 각에 대해서 어떤 식이 추가가 되냐면 C는 빗면 곱하기 사인, B는 빗면 곱하기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는 그래서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하지만 조금만 더 약간만 일찍 배워 놓읍시다. 요것만. 알겠죠? 내가 이것 가지고 계산은 안 시킬 거야. 그냥 의미가 이렇다까지만 할 겁니다. 알겠지? 일단 필기부터 합시다. 자, 그러면 요 삼각비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맞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국 fx라는 거는 f에 대한 코사인 값이라는 거야.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f 곱하기 s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 식을 뽑아내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겁니다. 1의 크기가 요거 정확하게 설명해 주려고 내가 이야기를 한 거야. 봐봐. 여기에 지금 1의 크기에 대한 공식이 W는 F, S, 그리고 심화 공식에서 뒤에 코사인 세타가 붙었잖아요. 맞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코사인 세타 값의 범위가 특이한 게 이 세타 값이 0도면 코사인 세타는 1이 되고요. 세타 값이 90도거나 270도면 코사인 세타 값은 0이 되고요. 특수각에서 코사인 세타 값이 180도가 되면 코사인 세타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요거는 좀 우리가 요것만 기억은 좀 합시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많이 나가면 배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여기입니다. 즉 뭐다? 수직일 때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코사인이라는 개념에는. 즉 1의 크기가 0이 되는 경우, 자, 첫 번째 S가 0인 경우, 즉 움직이지 않으면 0입니다. 여기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말에는 가만히 들고 서 있었다.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힘을 가했으나 이동하지 않았다가 포함이 되는 거야. 봐봐. 벽이 무너질 것 같아서 내가 벽을 계속 밀고 있었어. 칠판이 무너질 것 같아서 칠판을 계속 밀고 있었어. 안 밀렸어. 난 이랬다 안 했다? 안 했다. 일 안 한 거예요. 알겠어요? 천장이 무너질 것 같아서 천장을 하루 종일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을 했나요? 일상적인 용어에서는 일을 했죠. 야, 저 천장 좀 받치고 서 있어라. 네. 일한 거죠, 일상적으로는. 맞지? 일반 사회적 용어에서는 일을 했지만 과학적 용어에서는 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F가 0인 경우. 이거는 여기서 주의할 건 내가 준 힘이 0인 겁니다. 물체가 받은 알짜 힘이 0이 아니라 내가 준 힘이 0. 즉 뭐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밀었다. 야, 이거 내가 힘 줬냐? 마찰력이 없는 평면에서 물체를 한번 통 밀면 그때부터 물체는 일정한 속력으로 쭉 가죠. 근데 내가 계속 물체를 밀고 갔어요. 이건 내가 손만 대고 따라간 거지 민 거 아니잖아. 내가 힘을 주면 빨라져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중학교 1학년 여러 가지 힘에서 나오잖아요. 물체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래? 운동 상태가 변한다 그러죠. 근데 변했어? 안 변했잖아. 이해가 되지? 그래서 비슷한 예로 중력이 없을 때 수직으로 물체를 들어올려. 이거도 내가 힘준 거 아니라는 거죠. 왜? 우주 정거장에서 물체를 내가 들어올렸어요. 일정한 속력으로. 단 여기서 뭐? 일정한 속력으로. 중학교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속력 바뀌면 원래 이란 겁니다. 중요한 건 뭐다? 일정한 속력으로. 알겠죠? 이런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바로 세타가 90도. 즉 수직일 때. 중요하니까 색깔을 다르게 했겠지. 수직인 경우는 자, 첫 번째 경우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이동한 거. 봐봐. 선생님이 칠판 지우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란 거예요? 한 거지. 물체 무거운 거 있잖아. 물체에 내가 힘을 위로 주고 물체는 위로 올라왔잖아. 이건 일한 거예요. 내가 이 물체를 들고 하루 종일 서 있을 거야. 일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건 일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물체를 들고 옆으로 이렇게 움직였어. 일한 거게, 안 한 거게? 안 한 거예요. 왜? 나는 이 물체를 들기 위해서 물체의 힘을 위로 주고 있단 말이야. 맞지? 근데 물체는 어디로 움직였다? 옆으로 움직였죠. 이러면 일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겁니다. 들고 수평으로 가면 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수직인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두 번째. 바로 등속 원운동하는 경우 일 아닙니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등속 원은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자, 요거 마저 필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일의 양을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우리가 아까 이제 좀 어려운 개념에서 공식을 그렇게 배웠지만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대체로 어떻다? 같은 방향으로 주어질 겁니다. 실제로 힘이 주어졌는지만 확인해 보면 돼요. 손가락 왜 그래? 조심 안 하고. 같은 방향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같은 방향인데 뭐는 기억해야 된다? 중등 과정이니까 항상 물체는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을 거예요. 요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게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 물체에 가해지고 있는 알짜임의 크기가 0이다. 알짜임의 크기가 0이라는 말은 힘의 평형 상태이다 라는 소리가 됩니다. 평형 조건 기억해? 옛날에 1학년 때 했는데 두 힘의 크기가 같고 한 물체에 가해진 두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고 같은 직선 위에서 두 힘이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 물체가 수평으로 움직이는데 일정한 속력이 갖추어지려면 봐봐. 내가 이 물체를 앞쪽으로 힘을 줘서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체가 평형 상태에 놓이려면 무슨 힘이 이 물체에 같이 가해지고 있어야 된다? 뒤쪽으로 마찰력이 생기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까 그래서 힘이 0일 때, 수평일 때, 마찰력이 0일 때가 힘이 0이었잖아. 그죠? 맞지? 그래서 마찰력이 작용을 할 때 어떻게? 그러면 결국 수평하게 이동할 때는 여기 이동 S일 거니까 내가 작용하는 곱하기 S가 결국 뭐?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로 힘이 계산이 됩니다. 즉 굳이 내가 주는 힘이 아니라 마찰력을 문제에서 주더라도 그냥 계산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지? 그러면 두 번째 물체를 수직으로 들어올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수평면에 놓여져 있는 물체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수직 높이 h만큼 물체를 들어올릴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일정한 속력으로. 그러면 나는 여기에 내가 일정한 힘을 줘서 들어 올릴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일정한 속력이 되려면 내가 줘야 되는 힘의 크기는 결국 무슨 힘과 크기가 같아야 된다? 이 물체의 뭐만큼? 이 물체에 가해지고 있는 중력의 크기만큼이죠. 맞지? 중력의 크기 어떻게 구해져요? 9.8 곱하기 질량. 맞지? 혹은 어떻게 써도 된다고? 중력 가속도 써서 mg라고 써도 된다 그랬죠? 응?
고등과정은 그렇게 쓸 거니까 결국 요렇게가 되고, 그러면 결국 이 운동에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이동 거리는 결국 물체가 올라가는 높이 h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결국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의 양은 내가 해야 되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된다? 중력 곱하기 올라간 거리, 즉 9.8 곱하기 물체 질량 곱하기 물체가 올라간 높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지? 그리고 세 번째, 그래프에서는 결국 세로축에 힘을 주고 가로축에 거리를 주게 되면 이 그래프 밑넓이가 결국 뭐 어떤 의미가 된다? 일에 대한 의미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그래프 밑넓이를 구하면 일이 됩니다. 언제? 세로축의 힘, 가로축의 거리일 때 이 넓이, 밑넓이의 크기가 1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1을 구하면 됩니다. 사각형이든 넓이든 넓이 구하는 거 동일하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필기. 자, 봐봐. 요거 두 개를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5kg짜리 물체입니다. 이 물체를 10N의 힘을 써서 3m 끌어당긴 뒤에 위쪽으로 2m 위의 선반에다가 올려놨어요. 요렇게 한번 요렇게 움직이는 경로랑 요렇게 들어올려서 요렇게 갖다 놓는 경로, 두 가지 경로가 있어. 자, 요렇게 가는 경로를 1번 경로, 요렇게 가는 경로를 2번 경로라고 할 때 각각의 경로는 몇 줄의 일을 하게 되는지, 요거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단위는 J라고 쓰고 줄이라는 단위로 읽으면 됩니다. 알겠죠? 요렇게는 몇 줄이고 이렇게는 몇 줄인지 계산해 보세요. 시작. 봅시다. 자, 봐봐. 일단 1번 경로. 1번 경로의 수평 경로는 10N의 힘으로 3m를 끌고 간 거잖아. 맞죠? 10N의 힘으로 3m를 이동했으니까 수평으로 30줄이 들어갔고요. 수직 경로. 수직으로 들어올리는 일이니까 요 공식이잖아. 맞지? 9.8 곱하기 물체 질량 5kg 곱하기 들어올린 높이 2m 해서 98줄. 그래서 합쳐서 총 몇 줄이다? 128줄이다. 맞죠? 그런데 그러면 2번 경로는, 자, 2번 경로 들어올리는 일은 얘랑 같을 거 아니야. 1번 경로랑 똑같겠죠. 들어올린 거니까 2m. 맞지? 그래서 9.8 곱하기 5 곱하기 2라서
98줄인데, 자, 수평 경로 얼마예요? 네, 0이죠. 왜? 내가 들고 가면 0이랬지. 들고 가면 0이랬죠. 네, 그래서 98줄이에요.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 자, 자, 그러면 저기 146쪽 일과 에너지. 그러면 에너지라는 말 우리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지? 에너지라는 말은 영어로 에너지. 결국 해석을 하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물리학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개념은 일 에너지 원리인데요. 물체. 나와 물체의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을 해 봅시다. 물체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외부에 있죠. 주위. 맞지? 맞잖아. 우리 개와 주위의 개념 많이 이야기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물체에다가 일이라는 것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체가 외부에다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그 물체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고 대신에 뭐가? 그 외부의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개념이 에너지 보존이에요.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결국 뭐다? 일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변화시킨다가 돼요. 즉, 일은 에너지라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즉, 일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에너지 자체로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일의 형태로 전달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특히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일반적으로 역학적인 에너지. 왜? 힘을 통해서 하는 게 일이잖아. 이때 전달된 에너지를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어떤 에너지들이 있느냐? 되게 에너지 종류가 많거든요. 자, 첫 번째. 일반적으로 일과 관련된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요. 이 역학적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참고로 이 역학적 에너지가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EK라고 쓰는데, 얘는 운동 중인 물체가 가지게 되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하고요. 공식은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두 번째는 위치 에너지인데, 위치 에너지는 다른 말로 무슨 에너지라고도 부르냐면 포텐셜 에너지, 잠재된 에너지라고도 해요. 왜 잠재된 에너지라고 하냐면, 봐봐, 일을 받으면 그 물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맞지? 포텐셜 에너지는 물체에게서 다시 누가 받아가냐면, 포텐셜 에너지는 물체가 만약에 중력에다가 일을 해주면 물체가 탄성력에다가 해주면 탄성력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누가 가지고 있게 된다? 물체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중력이나 탄성력이라고 하는 다른 힘이 잠깐 보관해 두는 거예요. 에너지 자체를. 그러니까 물체를 쳐다보면 에너지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겠지. 물체가 안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에너지? 잠재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봐봐. 활을 쫙 당겼어. 내가 활에다가 일을 해줬죠. 활의 모양이 바뀌었지. 그래서 놓으면 이제 화살이 휙 하고 날아갈 거 아니야. 하지만 활은 쫙 지금 모양이 변해서 딱 멈춰 있잖아. 활의 에너지 저장된 게 보여? 느껴져? 그냥 활이 휘어져 있구나잖아. 에너지는 안 보이잖아. 막 움직이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가만히 멈춰 있잖아. 근데 지금 활에는 에너지가 저장돼 있죠. 왜? 활이 쫙 늘어나 있으니까. 이게 탄성력에 저장된 에너지인 거야. 물체를 내가 이만큼 들어 올렸어. 가만히 멈춰 있어. 물체에 에너지 저장된 게 보여? 안 보이죠? 하지만 내가 여기서까지 들어 올리면서 해준 일은 이 물체에 저장돼 있단 말이야. 정확하게는 물체가 아니라 중력에 저장돼 있다고. 그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즉 중력 위치 에너지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P가 포지션이 아니에요. 위치라 그래서 포지션 아닙니다. 포텐셜이에요. 알겠지? 자, 이거 말고 그 외에 또 어떤 에너지가 있냐? 열 에너지. 이거 우리 2학년 2학기에 했죠. 맞지? 그리고 또 무슨 에너지가 있냐?
전기 에너지. 이거 언제 했게? 2학년 1학기에 했고요. 좀 이따가 3학년 2학기에 마저 더 할 겁니다. 빛 파동 에너지가 있어요. 1학년 2학기에 했어요. 그리고 화학 에너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화학 에너지 처음 들어보죠? 근데 이거 사실 여러분들 조금 했다? 언제 했느냐? 2학년 2학기에 조금 배웠어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언제 했게? 광합성과 호흡, 소화, 영양소, 탄수화물은 1g당 4kcal. 왜 탄수화물은 먹은 양에 비해 우리 몸의 구성요소가 적냐? 뭐라고 대답했죠, 그때? 먹은 양에 비해 에너지원으로 소비되니까. 맞지? 그 영양소의 개념에 저장된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예요. 우리 연소 같은 것들 하잖아. 화학 반응할 때 흡열 반응, 발열 반응 있잖아요. 어차피 요것도 뒤에 가면 있을 겁니다. 2학년 2학기에 있었네. 흡열 반응, 발열 반응, 그죠? 3학년 2학기 했구나, 쏘리. 흡열 과정, 발열 과정 있잖아요. 화학 반응을 할 때. 그때 원소들끼리 결합했다, 분해됐다 할 때 들락날락거리는 에너지들이 전부 다 사실 뭐다? 화학 에너지. 이런 것도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핫한 거. 요즘에 핫하니까 색깔 바꿔서.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수소예요. 수소를 활용해서 수소를 화학 반응시켜서 연소시켜서 물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폭발력이나 열에너지를 바탕으로 어떤 기관을 작동시키거나 에너지 추진력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수소에너지고, 혹은 수소연료전지라 해가지고, 우리 봐봐. 물에다가 전기를 흐르게 하면 수소와 산소가 분리돼 나오죠. 이걸 우리 물의 전기분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전기분해를 거꾸로 반응시킬 수 있으면 뭐도 가능하다는 소리다? 수소를 집어넣고 산소를 집어넣어서 반응을 일으키면 물이 나오고 전기가 나올 수 있겠네? 그지? 그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를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게 연료전지예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이 수소 연료전지로 움직이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연료전지 자동차. 그 현대에서 나온 넥소라고 자동차 돌아다니는 거 있어요. 그리고 다니다 보면 그거 수소 충전소 있잖아. 몇 군데 있거든요, 부산에. 저기 학장 쪽인가 어디 있던데. 요 부분이, 그 다음에 부산 신항 쪽에도 있고, 부산에 한 5개인가 있어요. 그런 수소 에너지 관련이 대표적인 신에너지. 왜? 옛날에 안 쓰던 에너지잖아. 결론적으로는 석유를 대체하겠다는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는 뭐냐? 자연계에서 계속 보충해주는 에너지. 태양, 파도, 조류, 조력, 바이오, 지열, 풍력, 그 다음에 쓰레기, 폐기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활용해서 에너지를 추가로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걸 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이런 에너지도 결국은 에너지죠. 근데 문제는 뭐다? 이런 다양한 에너지들은 원래 에너지 상태 하나로 멈춰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봐봐. 그리고 여기 없는 거, 그래, 하나 더 있네. 핵에너지.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라늄 핵분열해서 만드는 핵에너지. 질량을 가지고 핵분열을 통해서 혹은 태양처럼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내겠다는 과정들. 이런 것들 다 에너지잖아. 맞죠? 자, 우리 지금 여기 천정에 LED가 빛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전기 만들었죠? 따지고 보면. 아주 머나먼 옛날 태양이 만들어낸 빛에너지가 지구에 전달돼서 그 시대에 살던 식물이 광합성에서 화학에너지로 저장된 게 땅에 묻혀서 석탄이나 석유가 된 게 캐내서 여기 감천항 화력발전소에서 전기가 된 게 여기까지 흘러와서 LED에서 빛에너지로 바뀌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 맞지? 태양에서 핵융합 에너지로 빛에너지가 됐다가 화학에너지로 저장된 게 열에너지 찍고 발전소에서 연료 태웠으니까 수증기로 운동에너지 찍고 터빈 돌려서 전기에너지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빛에너지로 있는 거잖아.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열에너지 소비도 생겼겠죠. 저항이나 이런 걸로 열로 날아가는 에너지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끊임없이 다른 형태로 바뀌기도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일과 에너지의 관계.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 화학에너지가 자동차로 움직이고, 그래서 자동차, 전기자동차 달리게 하면 건전지에 있는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가 되고, 전기에너지가 모터를 돌리는 운동에너지가 되고, 그 운동에너지로 자동차는 달리죠? 그 자동차가 막 달리면 공기 저항 등으로 인해서 열에너지가 발생해서 방해온도는 올라가겠지. 알겠죠? 필기.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중에 두 가지 이제 우리가 배워요. 자, 첫 번째, 우리 책에 나오는 순서대로. 자,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입니다. 결국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물체를 통해 중력의 한 일의 양입니다. 내가 물체한테 일을 해주고 물체가 중력한테 해준 일의 양이에요. 무슨 소리게? 결국 일정한 속력으로 물체를 수직으로 들어올린 일의 양이 바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입니다. 갑자기 카메라가 왜 이럴까요? 잠시만. 카메라 초점이 확 나가는 갑자기.
자네 이러면 또 응? 초점이 갑자기 왜 이래? 응? 잠시만. 오케이, 됐네. 갑자기 순간 놀래라. 자, 결국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물체를 수직으로 들어올리는 일의 양입니다. 뭐? 아까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뭐? 세로축의 힘, 가로축의 거리인 그래프는 뭐다? 그 밑넓이가 1이었다. 그지? 질량이 m인 물체를 지평면에서 수직 높이 h만큼 들어올리려면 얼마만큼의 힘을 주면 되죠? 들어올리는데 줘야 되는 힘의 크기는 얼마? 9.8 곱하기 질량이잖아. 그리고 올린 높이가 h라며. 그러면 결국 내가 줘야 되는 힘은 9.8 곱하기 질량. 내가 들어 올려야 되는 높이는 h. 그러면 결국 내가 해야 되는 일의 양은 얼마? 일의 양은 9.8 mh. 이게 바로 뭐? 물체가 가지게 되는 위치 에너지의 크기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h의 값인데요. 이 h는 자, 이 말입니다. 별표 5개. 기준면으로부터 높이에요. 무슨 소리냐? 지금 봐봐. 우리는 지금 사학센터 5층에 서 있잖아. 그지? 여기 5층이야, 4층이야? 4층인가? 5층이죠. 네, 센터가 마치 층수가 다 달라서 헷갈려. 올 땐 그냥 무심코 맨날 엘리베이터 띵 누르고 오니까 5층에 서 있잖아. 그러면은 선생님의 위치 에너지는 5층 바닥을 기준으로는 0이에요. 맞지? 5층에 서 있으니까. 1층으로부터 따지면 1층에서 5층까지 높이를 계산하면 되겠죠. 해수면으로부터 따지면 저기 바다 표면 해수면으로부터 따지면 해수면에서 우리 1층까지 높이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다르겠죠. 아니면 우리 저기 부산 1과고 생각해 봐봐. 산꼭대기 있잖아. 가봤지? 어디 있는지는 알 거 아니야. 부산 1과학 고등학교. 거기 운동장을 기준으로 학교 교실 1층을 기준으로 학교 교실 3층을 기준으로 해수면을 기준으로 위치 에너지가 다 다르겠죠. 기준면을 어디로 두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147쪽의 그림 봐봐. 147쪽의 그림에 보면 저 공의 위치 에너지를 이야기하는데 베란다를 기준으로, 옥상을 기준으로, 지면을 기준으로 높이가 다 다르게 설정이 되니까 위치 에너지도 다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그죠? 이해가 되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거. 우리 봐봐. 지금 여기 위치 에너지 공식은 9.8 mh라고 할 때 여기 m의 단위는 킬로그램 단위일 때. 자, 킬로그램이니까 앞에 얼마를 곱해주고 있다? 9.8을 곱해주고 있죠. 하지만 만약에
물체 무게를 뉴턴 단위로 줬다면 앞에 9.8 곱한다, 안 곱한다? 안 곱합니다. 왜? 여기에 9.8을 곱하는 것 자체가 뭐 만들려고? 뉴턴 만들려고 곱한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지? 자, 요렇게 해서 우리는 위치 에너지 공식 배웠고요. 일단 공식 먼저 배우고 이거 가지고 일의 양과 연결하는 거는 뒤에 같이 배울게요. 자, 두 번째.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죽는 과정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아까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했다? 운동, 즉 속력이지. 맞죠? 물체니까 질량이잖아. 얻은 알짜 힘에 의한 일. W는 F 곱하기 S가 뭐가 된다?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정확하게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순수하게 원래 여러분들 이거 증명 배울 수 있거든요. 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등학교 심화과정 공식을 조금 배웠잖아. 내가 공식 3개 외우라고 강요했던 거 있잖아. 외웠냐? 외웠냐? 내가 다음 시간에 써먹는다고 좀 외워달라 그랬는데 안 외웠지? 씁니다. 안 되면 노트 찾아보면 되죠, 앞에. 원래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하면서. 자, 봐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알짜임에 의한 일이에요. 자, 일은 F 곱하기 S입니다. 자, 여기서 넘어오는 공식이 바로 뭐다? W는 FS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는. 우리 F는, 자,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이 공식은 왠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공식. F는 MA. 들어본 것 같지? 맞죠? 왠지 들어본 것 같은 공식이다. 그지? 그러면 F는 MA를 넣으면 뭐가 된다? 공식이 MAS가 되죠. 맞지? 자, 어디가 바뀌는지 봐봐. W가, 얘가 바뀌었고, 얘가 바뀝니다,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이런 식이 있었습니다. EAS는 내가 박스 친 거 4개는 좀 외워달라 그랬는데,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EAS는 꼭 부탁했는데, 등가속도에서 꼭 부탁했는데, 공식 4개는 3번식인데, 3번째 건데, T 소거한 건데, 하이탑에는 없는데, 그래프 증명하다가 나왔는데, 힌트 합차! 뭐 빼기 뭐. 요런 공식이 있었다,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공식이 바뀝니다. AS는 2분의 1의 V제곱 빼기 V0 제곱이 되죠? 맞지? 얘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공식이 어떻게 돼? 2분의 1m의 V제곱 빼기 V0 제곱이 되죠? 맞지?
근데 이게 뭐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델타의 의미는 뭐다? 나중 빼기 처음이라 그랬지. 맞죠? 그럼 봐봐. 1k 빼기 2k0가 2분의 1mv 제곱 빼기 2분의 1mv 제로 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뭐가 돼? 자, 얘는 얘가 되고 얘는 얘가 되죠. 맞지? 따라서 운동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요거 별표 5개. 어디 갔냐? 요거 별표 5개. 필기. 자, 봐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그러면 봐보세요. 결국 질량이 m인 물체가 마찰이 없는 비탈면에 높이 h의 위치에 놓여져 있다면 얘는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게 된다?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맞지? 그럼 현재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9.8mh가 되겠죠. 9.8 곱하기 m 곱하기 h. 맞지? 자, 그러면 저 공이 내려오면 굴러 내려올 거 아니야? 맞죠? 굴러 내려오면 수평면에서 질량 m인 공은 속력 v로 신나게 굴러가겠다. 그지? 그러면 얘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 맞지? 이런 에너지를 가진 이 얘는 자, 어떤 마찰력이 작용하는 수평면에 있는 물체를 S만큼 밀어내는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지? 여기서 하게 되는 일의 양은 뭐가 된다? F 마찰력 곱하기 S가 되겠죠. 맞지? 요게 이런 그림일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문제가 나올 거냐면요. 두 장의 책 사이에, 원래 이렇게 자가 툭 튀어나오게 자가 있다가, 공이 와서 공이 굴러와서 자를 탁 때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S만큼 밀고 들어갈 거야.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 책과 자 사이에는 마찰력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마찰력 단위가
뉴턴이어야 되고요. 반드시. 자, 자를 밀고 들어갈 때 단위는 미터 단위입니다. 이거. 센티미터로 주면 뭐로 바꿔야 된다? 미터 단위로 바꿔야 돼요. 길이 단위는. 센티미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과학에서 센티미터 안 씁니다. 단위 미터로 바꿔야 돼요. 요거 물체 그램 단위로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질량 단위 무조건 뭐로 쓴다? 킬로그램 써야 됩니다. 자, 여기 높이 단위 이거 센티미터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만약에 센티미터 주더라도 뭐로 바꾼다? 미터로 바꿔야 돼요. 여기 속력 단위 킬로미터 퍼 아워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단위 써야 된다? 미터 퍼 세컨드 단위. 단위 중요합니다. 전부 다. 알겠어요? 단위들 다 맞춰줘야 돼요. 단위 안 맞추면 계산 다 날아갑니다. 그 말은 뭐다? 단위만 다 맞추면 여기 위치 에너지 단위도 줄, 여기 운동 에너지 단위도 줄, 여기 마찰력에다 하는 일의 단위도 줄, 다 줄이에요. 다 똑같아요. 알겠죠? 단위 잘 맞춰야 돼. 그러면 결국 무슨 소리야? 혹은 질량 M인 물체를 H만큼 떨어뜨렸을 때 집게에 잡혀있는 통나무가 H만큼 밀고 들어갈 때도 여기에 집게 마찰력이 가해지는 형태로 들어가겠죠. 결국은 무슨 공식이다? 얘가 일을 하겠죠. 맞지? 위치 에너지가 일을 하거나 운동 에너지가 일을 하겠죠. 그지?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절대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크기가 바뀐다고 마찰력이 변할까요? 안 변하죠. 봐봐. 여기 마찰력은 누가 결정해? 이 물체 무게가 결정하고 이 바닥이 어떤 바닥이냐가 결정하는 거잖아. 맞지? 이건 1학년 때 여러 가지 힘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배웠거나 배우고 있잖아요. 물체 무게랑 물체랑 바닥이 어떤 바닥 모양이고 어떤 재질이냐가 결정하는 거잖아. 소위 거칠기가 결정하잖아요. 그렇잖아. 여기 에너지랑 상관이 있다 없다? 마찰력 없죠. 그러면 무조건 마찰력은 변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 알겠지?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과정. 위치 에너지가 1로 가는 경우는 결국 9.8mh가 F 마찰력 곱하기 이동 거리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래프가 질량과 이동 거리가 정비례하겠죠. 맞지? 여기서 빗면에서 공을 굴러 떨어뜨릴 건데 질량이 2배, 3배, 4배가 되면 밀고 들어가는 거리도 2배, 3배, 4배가 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맞지? 맞잖아. 그리고 물체를 떨어뜨리는 높이와 이동 거리도 정비례하겠죠. 떨어뜨리는 높이가 2배, 3배, 4배가 되면은 밀고 들어가는 거리도 2배, 3배, 4배가 되겠죠. 아니면 이게 자동차면은 브레이크 끼익 밟았을 때 미끄러져야 되는 거리도 2배, 3배, 4배. 이건 좀 이따 운동에너지에서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따라서
결국 어떻게? 질량 곱하기 높이랑 이동거리가 비례하겠죠. 왜? 마찰력은 뭐 하니까? 일정하니까.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운동 에너지가 일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보면 뭐예요? 2분의 1 mv 제곱이 마찰력 곱하기 이동 거리로 가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 경우는 자, 질량과 이동 거리는 똑같이 정비례하겠죠. 맞지? 하지만 속력과 이동 거리는 속력의 지금 몇 차다? 2차지.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차함수 그래프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속력의 제곱에 대해서 이동 거리가 정비례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속력이 2배가 되면 제동 거리는 몇 배가 돼야 된다? 4배가 돼야 되는 거야. 속력을 3배로 올리면 제동 거리는 몇 배가 돼야 된다? 9배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앞 스쿨존의 속력이 시속 30인 거야. 시속 30이면 진짜 브레이크 밟으면 서요, 바로. 끽 하고. 근데 시속 60만 돼도 쭉 간단 말이에요. 미끄러진다고. 그 차이 때문에. 멈출 때부터 속도가 느려져야 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지만 차 자체가 브레이크 밟으면 미끄러져.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역학적으로. 우리 이제 과학을 좀 배웠으니까. 자전거 같은 거 그래서 학교 앞이나 차도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타야지. 자전거, 킥보드, 특히 여러분들 전기로 구동하는 개인용 이동장치 여러분들 타면 절대 안 된다. 그거 면허 있어야 됩니다. 자전거 탈 때도 헬멧 쓰고 롤러 탈 때도. 알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량과 속력의 제곱에 대해서 이동거리가 비례해야 돼.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중등 과정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몇 줄이냐라는 걸 계산시키기보다 비례 과정 있죠. 몇 배냐. 비례, 제곱의 비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동거리 값이 얼마가 되는지 추론해내는 비례냐 제곱의 비례냐 이런 걸로 멈추는데 혹은 자를 밀고 들어가는 거리를 추론해내는 형태로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알겠죠? 정리하면 딱 맞히겠네. 정리하세요.